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해운, 조선업 등 기간 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 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기부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정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과 전권을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야정의 대립과 총선 후 당 재정비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비롯해서 총 8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3차 추경과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선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기금을 통한 지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고용을 유지하고 정상화 뒤 이익을 공유하는 장치 등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편성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93만 명에게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금융 조치도 시행합니다. 앞서 결정한 100조 원에 35조 원을 추가해 유동성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3차 추경을 위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재정이 하루빨리 투입돼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당의 진로를 놓고 현역 의원, 총선 당선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수락 절차가 남아있는데 당 수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전권을 주지 않으면 맞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과 총선 당선인 전원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다수가 조기 전당대회보다 비대위 체제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2분이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 전체 전화를 돌려가지고 의견을 취합했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요청을 승낙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여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는 전제가 붙으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실질적인 대선 준비를 위해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원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정권을 비대위원장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그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임기나 권한에 대해
전수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겠지만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김 전 위원장이 수락하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확정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지도부는 사퇴합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엿새째인 오늘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내탁 공방 속에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공약한 전국민 지급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는데 이제와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주장을 하냐고 타박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70% 당론으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고 미래통합당의 신속한 그리고 또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반대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당정 간 합의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 상황부터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 국채 발행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급의 액수랄지 지급 범위랄지 이런 것들은 당정이 합의해 와라. 더 이상 우리 탓하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한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지부진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와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으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의 수도권 지역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 추천과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고 양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양윤선, 김세정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긴급 재난지원금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정세균 총리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동안에 주로 여야 간의 이견이 쟁점이 됐고 여야 간의 이견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를 일단 간략하게 하자면 민주당의 공약이 전국민 지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밖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정부도 전국민 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하긴 했지만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통합당은 공약으로 전국민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또 얘기를 했다가 당정 합의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오늘 발표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러면 수정안을 좀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까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정리를 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국민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당의 입장을 좀 수용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하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원래 뭐 전국민 지원하자고 하지 않았냐. 너희도 전국민 지원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오후에 당정의 전국민 지원 발표가 전격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아서 정치권 입장이 좀 빨리 정리가 돼야 할 텐데 여건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당연히 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국민 입장에선 당연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네. 여당 지지자, 이 민주당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민주당원 게시판 그리고 SNS를 보면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뽑아놨더니 여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비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사퇴 요구 게시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정부의 대책은 하위 70% 지원금을 준다였고 총선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총선 때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당에선 어제 기재부가 70%를 고집을 하는 건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거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밝힌 건 결국 정부를 압박하는 셈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부터 내걸었던 여당 그리고 말이 바뀐 야당, 온 국민이 관심이 걸려있는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앞뒤를 재지 않고 처리를 약속했던 문제를 좀 고스란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통합당 브리핑을 보면 당정이 발표한 이 자발적 기부 부분,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세액공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 나와 있다고 지적을 또 했고요. 결국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예산심의권 국회에 있는데 야당을 패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여당 지지자들의 게시판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70%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좀 다양하군요. 네, 홍남기 그렇습니다. 부총리 책임으로 돌리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다양하군요. 예. 김수정 기자. 네. 사전투표 조작됐다는 그 의혹 뭐 그냥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계속 남아있어서 선관위가 반박 자료까지 냈네요. 네, 오늘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알아보자면요. 예. 아마도 총선 전후로 해서 이 소문들이 도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이 조작설은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먼저 나왔고요. 네. 선관위가 가짜 뉴스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박성중, 민경욱 의원 그리고 또 차명진 전 의원까지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예. 먼저 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투표함이 통째로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전투표한 봉인지에 참관인 사인 필체가 바뀌었다.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게?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오늘 그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아하.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득표율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비슷하다는 게 여기저기가 다 비슷하다. 그렇죠. 아하. 수도권의 득표율이 특히 민주당, 통합당 각각 63%와 36%로 모두 일치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아,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네, 예. 기자들과 만나서도 득표 결과가 이상하지 않냐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재검표도 주장했고요. 예. 앞서 유튜브에도 직접 출연해서 자신이 낙선한 지역구를 거론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똑같은 비율의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똑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정의용 후보를 좋아하고 그거는 좀 이상하네. 네,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가 됐고 또 사전투표 득표율도 조작이 됐다 이런 주장인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선관위는 이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네. 또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는데요. 먼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 비율이 일정하게 63%,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주당과 통합당 두 정당의 득표율만 비교한 수치이고 실제로는 지역마다 득표율이 제각각 달랐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또 총선에는 민생당을 비롯해서 여러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이 두 정당만 기준으로 계산해서 조작됐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겁니다.
예, 득표율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또 사전 투표함이 바뀌었다 이런 주장은 또 뭔가요? 네, 이 서울 송파구 방이 1동 사전 투표소 투표 참관인이었던 정모 씨 주장입니다. 정 씨는 사전 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 이 참관에서 1일차와 2일차 투표함에 모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예. 정 씨는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관위가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자료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이 여러 건의 서명을 확인 대조한 결과 2장의 봉인지 서명 모두 정 씨의 필체로 확인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 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송파구 선관위까지 관내 사전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요. 예. 모든 투표함에는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통합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에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야당 내에서도 이 사전투표 조작설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정진석, 장제원 의원 등은 이 사전투표 조작설은 통합당이 총선 민심에 불복하는 그러니까 네. 보수가 쇄신이 아닌 자멸의 길을 가자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의혹을 이제 그만 제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투표 조작 괴담 저지에 적극 나섰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조회수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본인이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소동을 피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내일 오전 11시에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보수 논객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틀 전에 뉴스엔과의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같은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해줬었는데요. 양윤선 기자,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 불법 선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의혹이 불거진 배경, 뭐 초박빙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거나 그래서 나온 건가요? 뭔가요? 그것 또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전투표 결과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투표, 이 당일 득표로 봐서는 통합당이 우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56.2%, 통합당이 34.8%로 압승을 했거든요. 20% 이상 차이가 나군요. 네, 이러다 그러니까. 보니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게 아니냐, 아니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선거 뒤 이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동안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본투표의 비율을 일정하게 반영해 왔다. 부분은 전체의 속성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즉 이번 사전투표에서 나온 민주당의 쏠림 현상,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보수 유튜버들이 사전투표는 조작이 된다면서 본투표에 참여하라고 건작 운동을 했다. 스스로 사전투표에서 보수 진영의 투표율을 낮춰놓고 이제 낮게 나오니까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의미 결국은 사전투표로 시선을 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에서 표차가 3%포인트 이하인 초박빙 지역 24곳이었는데요. 예. 이 중 절반이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고 또 승리를 가른 건 사전투표함이었습니다. 결국 초접전 지역구 개표 결과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더 많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7년이 됐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투표율에 이제 선거의 당락까지 좌우를 하게 되면서 사전투표를 바라보는 양 진영의 시선도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의 속설 중에 이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 진영에 유리하다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신 대로 전체 종합적으로는 지금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차이가 8.4%인데 사전투표는 21.4%니까 차이가 많이 나군요. 지적했다시피 가장 큰 차이는 서로 사전투표를 임하는 자세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김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일부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보고받았는데요. 통일부는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고 향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면서 김 위원장 위중설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근거로 통일부는 태양절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북한 매체에서 보도됐다는 점을 들었다고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럼에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를 안 한 것과 국내외 김 위원장 신변에 대한 보도에 북한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특이 동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특이 동향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외통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고 향후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게 통일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지 못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우리 정부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말부터 긴급 상황 때 여동생 김여정이 최고 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기 전까지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단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7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김태년, 전해철 의원과 조정식, 윤호중 의원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말 당 혁신위원회 출범 준비에 나서며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안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당 체제를 정비하고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6.7%의 정당 득표율로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켰으며 안 대표는 국토종주 마라톤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22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국민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며 자중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반성해야 한다며 겸손을 거듭 당부했는데요. 2004년 17대 국회 압승 이후 국회 운영에 실패했던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선거 결과는 있고 선거 때 가졌던 열정과 책임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21대 당선인에게 보낸 친전에서도 17대 총선에서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만약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대승을 거둔 민주당. 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21대 국회에선 좀 더 힘있게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선 후 여야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국난 극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 또 본격화하기 시작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그러나 막상 총선이 끝나자 별도의 교섭단체 구성을 저울질하면서 통합당과의 합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5선에 성공하며 통합당 내 최다선에 오른 정진석 의원.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계열사를 거느릴 형편이 못 된다며 본사인 통합당으로 빨리 합치는 것이 순리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추진설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미래한국당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안 된다면서 미래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며 정당 방위로 급조한 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 당선자 중에서 왜 빨리 통합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면서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계열사를 거느릴 형편이 못 된다고 교섭단체 추진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한국당과의 즉각적인 합당을 촉구한다며 정무적인 판단이니 공수처장 추천위원 순위, 정당 보조금이니 이런 말로 국민들께 또다시 꼼수로 보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추가로 영입할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 카드를 만지는 이유.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늘릴 수가 있고 정당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손에 잡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꼼수 정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자 생존이냐 흡수 통합이냐. 갈림길에서 미래한국당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서 나의 당선 때문에 마음이 아팠나 보다 하면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사망 소식이 알려졌던 과정을 근거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구민 당선자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의원 당선증을 보여주며 나의 당선으로 김정은의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중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신변은 국가적인 극비 사안으로 일반 주민은 물론 최고의 간부들도 거의 알 수 없다. 하물며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북중 국경에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태 당선인은 다만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고 존엄이 건재하고 있다는 행보를 수일 내로 보여왔다면서 현재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보도된 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제일 큰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이상 징후에 대한 파악과 혹시나 모를 급변 사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관련 정보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고요.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선거 21대 총선이 끝난 딱 일주일이 됐죠. 예, 그렇죠. 선거날 우리 그 두 분 같이 이제 예.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일주일 지난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은 그날 1부에서 2부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심정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조그만 경험과 그다음에 하찮은 분석으로 국민의 마음과 민심을 읽어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그날 조금 가슴 아플 수도 있어서 밤을 어떻게 보낼까 있었는데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냈냐 그 얘기입니다. 96 반성하면서 보냈다니까요. 예. 96년도 이후부터 선거를 많이 져봤어요. 이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충격은 제가 뭐 관여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진범 교수께서는 주변에 이제 압승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봤을 건데 예. 보면서 어떤 느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그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이 다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주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거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사실은 이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국회에서 숫자가 적어서 이제는 뭐 야당이 발목 잡아서 하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없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 많다 보니까 또 이 안에 모인 분들이 더 겸손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걱정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뭐 제가 뭐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러나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더 책임감이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담감도 컸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총선 끝나고 1차적으로 다루기로 했던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입니다. 일단 정부가 정세균 총리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기는 잡았는데요. 이제 또 이제 고소득자들의 이제 기부를 조금 넣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 상당히 지체가 되는 것도 문제였고 여야 간에서 이견도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렇게 조율이 늦게까지 안 됐던 거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통은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면 그걸 반대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행정부하고 사실 여당이 충돌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좀 뭐 크게는 70% 이하를 줄 거냐 100% 줄 거냐 두 가지 문제인데 돈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10조냐 13조냐의 문제인 건데 그 3조를 어디서 충원할 거냐는 문제 가지고 충돌이 됐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을 했잖아요. 네. 통합당도 거기에 물론 같이 동의를 했었고요. 또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70% 이하를 골라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또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70% 하자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30%에 포함돼서 소위 건강보험료가 조금 더 내서 본인이 거기서 빠지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홍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된 건데 저는 뭐 어쨌든 오늘 가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힌 걸로 보여요. 국무총리가 나서서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100% 주기로 합의를 하면 정부는 그런 쪽으로 가되 대신 이제 소위 그 30%에 속한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긴급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논란만 되고 국민들로부터 더 불만만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 이걸 행정부와 여당이 다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부담감이 결국은 이런 그 제3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하나의 압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표한 정세균 총리의 절충안 해법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당과 기재부 이 무능력함의 극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떠넘깁니까? 왜 야당 탓으로 돌립니까? 자기네들이 일요일부터 당정청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 과정 중에 수없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지. 그것을 이해찬 대표는 그저께,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와 오늘 계속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난지원금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기부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는 고소득자니까 나는 이 부분 난 기부할 거야 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회운동을 벌인다고요?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선택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국민운동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갑니까? 그러면은 이 운동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야당 탓을 하는 집권 여당 아직도 남 탓하는 버릇 고치지 못했다고 최 저는 교수님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장 소장 얘기에 우리 강화랑 앵커가 고기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들어보셔야 됩니다. 원장님도 1차적으로 그냥 무조건 고기를 끄덕이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하시고 고기를 끄덕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는 100% 지급하는 걸 총선 때 다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주자. 50만 원씩 1인당 50만 원 주자. 그러면 4인 가지고 2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 김정은 정책위원장이 갑자기 나와서 100% 주는 걸 반대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다른 건 아니고. 언제부터 그렇게 야당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야당 말을 잘 여당이.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말을 왜 바꾸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총선 때는 다 약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꿔가지고 70% 주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것은 야당과 김재원 의원도 잘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기재부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에게 압력을 가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의 예산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게 여당의 할 역할이지 기재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미래통합당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라고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것 자체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다라고 장 말씀드려요. 소장이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 못하셨나요? 이해를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통합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한 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재부에 그러면 지금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 그러면 여당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재부 마음대로 이렇게 해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정회의죠. 당정회의. 그러니까 당정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지. 예컨대 여당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재부 따라오세요.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건 더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의 그 입장 또 국회에 제출한 안이 기재부 입장만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부 전체라든가 청와대 쪽하고 조율된 안이라고 보세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정책실장이 아마 이제 그렇게 의견을 같이 낸 걸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정 부분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 입장도 어느 정도 거기에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난번 워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또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만약 나오게 되면 또다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감하게 풀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걸 조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실효성 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땐 전체에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이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법으로 그걸 내놨고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이 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결국은 자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부자라고 소위 얘기하시는 30%에 있는 부자들은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건 다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도 뭐 서로 양보하고 또 근모으기 할 때도요. 부자들이 금 갖고 나왔어요. 줄 서서 나라 살리겠다고.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상황에서는 물론 이걸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국민성이 그 정도는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안 받아도 생활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부에서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코로나19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정부의 참여 양식에 대한 생각 견해차가 좀 다르네요. 제가요 고양시에 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가족 4명이 60만 원을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 고양시에서 주는 5만 원 해가지고 60만 원 받았는데 저는 양심에 찔렸습니다. 나는 이거 안 받아도 괜찮은데 이거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 이 돈 어떻게 쓸까? 그럼 우리 가족들 외식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서 이제 밥을 먹었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먹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나와서 한번 외식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제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나는 이 돈 없어도 나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내가 이 돈 받아도 될까? 라는 것과 아니 지금 사회적 거리 두라고 했는데 거리 두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밥 먹어도 될까? 그런 양심에 찔렸는데요. 그냥 돈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내라? 결국에는 나중에 세액공제를 통해 돈을 돌려주겠다? 이거는요, 지금은 안 주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기부금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예산 낭비가 맞아요. 세입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두 분의 입장 분명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기부 얘기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재원 의장은 이걸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3조 원을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을 지금 최대한 줄여서 나온 게 결국 70% 지원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3조 원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100%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정부에서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요. 국방부에서 많은 부분도 뺐어요. 공무원들 임금 중에 많은 부분을 뺐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더 짜내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나라 OECD 중에서는 어쨌든 국채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빚을 많이 내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게 반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여력이 OECD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국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3조 원 정도를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점. 또 하나 제가 꼭 이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돈을 준다는 개념은 장수철 소장도 지금 가서 가게에 가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영업자들, 가게 운영하는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장수철 소장도 지난번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한테 지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을 현금으로 쓸 수 없잖아요. 지금 다 그걸로 받습니다. 카드로 받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역 화폐. 그 지역에서 기한도 정해져 있고요. 3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신청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기부하는 난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거 받는데 너무 마음이 찔린다. 그럼 기부 버튼을 누르시면 기부가 돼요. 또 바로. 그게 그 신청 양식이 그렇게 돼. 저도 경기도 사니까 그걸 했는데 저도 신청을 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13조든 10조든 이 돈을 개인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소상공인한테 준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돈이라고. 물론 가는 통로는 다르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써도 음식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하면은요, 그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에게 가는 돈은 20%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이 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또 하나 반박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상당히 OECD 평균에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818조 맞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하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부채가 더 많아요. 공무원, 군인, 연금충당 부채 1000조.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채 650조.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 2,300조가 넘습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1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부채 부분은 분명히 기재부가 밥그릇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원칙은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요. 3조 원 국채 발행하는 게 뭐 그게 뭐가 그렇게 그러냐. 이제 그런 말도 있지만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3차 추경한다고. 그럼 그 자금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국채 발행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쪽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총선을 끝낸 여야가 당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갈팡질팡했던 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 하는 입장인데 김 전 위원장이 다시 등판을 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 통합당이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비대위를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일단 당내에도 없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사실 이 상황에서 비대위를 맡겠다고 나설 사람이 그리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부에 뭐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 안 될까요? 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김무성 의원이 지난번에 모임을 가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장 소장 가셨나요? 아니요, 내일 합니다. 제가 장소장을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하신 거군요. 또 같이 가서 그럼 잘 얘기해 보시고. 김무성 전 의원도 저는 뭐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전 의원으로 보냈네요, 지금요. 지금 현재 의원이시죠. 죄송합니다. 불출마 선언을 불출마 선언하실 분이군요. 지금 현재 의원이신데 김무성 의원도 당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당
당 패배의 책임론에서도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뭐 그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지금 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김무성 의원께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차후에라도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당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언젠가 다시 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간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계속 밀당을 하는 거는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은 결국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락할 걸로 봅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어차피 이제 맞는 게 상당히 많네요. 네,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을 거는 같은데, 근데 비대위원장 하려면요 2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요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지지가 나와야 되고 당 구성원들인 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지지. 그것이 없으면 권위가 없는 비대위원장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당내진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근데 6대4라고 하지 않습니까? 40%가 반대하면은요. 40%가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계속 다른 얘기를 내면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성격이 있으시잖아요. 6대4면은 약하다고 보세요? 약하죠. 저는요. 저런 그 142명 전화해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 다 모여가지고 끝장 토론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얘기 나눠보고 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 가기로 하자. 자, 모두 만장일치 박수. 이렇게 해야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권위를 갖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요. 40%의 반대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권한 문제는 결국에는 기간 문제라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를 하죠. 대선 때까지 내가 비대위원장 하겠다. 그래서 내가 보수파의 대선 후보, 그다음에 내가 정리를 내가 대선 하겠다. 구도 짜는 것까지 하겠다는 본인이 얘기가.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은요. 지금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고요.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새롭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과연 쉬울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근데 허들이 있어요. 어떤 허들이 있냐면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비대위원 구성하지 않으면요. 봐라. 저 사람 비대위원도 제대로 구성 못한다. 거기서부터 상처가 엄청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받더라도 이러한 권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기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이런 허들을 잘 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역할이 된 기대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분이 뭐 사심이 없을 거예요. 뭐 대선 후보라든지 당대표직에 그렇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상했던 대로 할 텐데 총선 참패한 당을 어떻게 바로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외풍이 흔들리지 않고 하면은 제대로 된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통합당은 당 쇄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근데 저도 이제 솔직히 막막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비대위 2000년 이후에 10번을 해봤는데 성공한 거는 박근혜 비대위밖에 없어요. 국민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권한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뭐 830 세대, 그다음에 3040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캐메론 얘기도 하고 마크롱 얘기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되게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조화롭게 해야지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가 않고 잘못하면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사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역할이란 기대. 역할 저는 뭐 가장 큰 역할은 제가 볼 땐 당 쇄신이에요. 쇄신을 저는 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저는 2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한숨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내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장수장도 얘기했잖아요. 전체가 다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분이 정말 당을 완전히 쇄신할 수 있을까의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한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 반발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오신다고 하면 친문이래요. 친박. 청산해야 됩니다. 친박 청산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2번째, 당 쇄신을 위해서는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부는 청산되지 않았을까요? 일부는 청산됐는데 또 돌아온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청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2번째는 극우적으로 기울고 있었던 당의 모습을 다시 중도로 데려와야 돼요.
그럼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그 정광훈 목사 만나서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 듣기 위해서 갈팡질팡하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막말하고 5.18  겸해하거나 아니면 세월호 겸해한 사람들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또 유양미화 넘어가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런 모습이 통합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미지 청산 못하면요. 절대로 통합당은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아직 당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청산화 정리가 안 되면 쇄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서 이 부분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는 당의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아직도 반항과 저항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패배한 통합당의 정비 과정 얘기했었는데요. 압승한 민주당도 지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지난 열린우리당의 참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열린우리당의 지난 3년간의 참패의 교훈은 내부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내부 이견의 봉쇄조로 갔었는데 지금 새롭게 조망되고 있는 교훈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책임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는 그러니까 내부 이견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당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대신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되 그리고 나서 결정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외부에 하다 보면 그게 갈등의 요소로 비춰지는 요소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토론과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되 중요한 의견을 모으고 그 모여진 의견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볼 때는 불안하게 느낄 수 있고요. 집권 여당이 분열됐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내 다양한 여론과 의견은 보장하되 그것이 한 목소리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겸손 또 겸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80석이라는 거대한 어떤 당을 이루고 있는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모습이나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야당을 존중해줘라.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80석이라고 80몇 석 또는 103석이잖아요. 다 합치면.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의석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야당과 함께 하자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 자체가 오만하게 보여요. 지지율로 보더라도 41.5%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야당과 함께 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협의하고 논의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뭐 덧붙일 말이 없는데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려스러운 말씀 좀 드릴게요. 겸손하자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낮은 자세로 임하자고 해도 저 180석이라는 힘을 주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혹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당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이 마당에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우리 개혁 완벽하게 우리 해내자. 그래야 우리가 다음번 대선에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과연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인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야당 존중해서 협치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부터 이제 여야 정당들에서는 21대 국회 채비를 하면서 지금 이제 원내 대표단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일정까지 잡힌 쪽도 있어요. 뒤늦게 시작한 통합당은 이제 대강만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 방향 되게 이제 뭔가 이번에 초선 의원들도 151명 된다고 그래요. 네, 50%를 약간 넘는 이 정도인데 어떤 뭔가 원내 대표 구성의 새로운 뭔가 지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초선 의원들이 많긴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뭐 제가 이제 여당을 얘기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 친문 비문의 대결이 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지금 그 출마하겠다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4명이 나섰죠. 근데 그중에 전해철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온 상황이고 김태년 의원도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은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거기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윤호중 조정식. 조정식. 근데 윤호중, 김태년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단일화를 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전해철 의원도 그렇게 되면 이제 친문 중에 한 분으로 좀 모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주류는 정성 의원이 공식적으로 본인은 출마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도 안규백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작은 여러 사람이 물론 나중에 맞습니다.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모양새인데 결국은 친문 비문 누가 될 거냐의 관심으로 몰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개파 싸움 갈등 뭐 이렇게까지 비춰지기는 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대선 관련돼서 어떻게 당을 꾸려나가고 또 당의 지형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새가 좀 결집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는 또 비대위 역할도 있겠지만은 통합당은 당장은 원내에서 원내대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5월 8일 날 뽑기로 했습니다. 아, 하루 사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은 5월 7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그 전에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킬 거냐. 거기에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다, 하겠다, 출마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변수가 요거로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은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국당이요? 예. 안 할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지금 말씀드려요? 뭐 짧게 얘기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그냥 추측과 분석입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독자 교섭단체로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을 내부 정보를 파악해보니까 그렇더라. 예, 심호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섭단체를 가정해서. 그러면 밖에 무소속 중에 한 분이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에 어느 정도의 반감이 있으니 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원내대표를 맡는 거죠. 그런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맡아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별로 실입도 없어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또 받죠. 그러면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 통합당이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합치기로 했는데 만약에요, 지금 통합당이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변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합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어떤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도 해야 되고 합의도 해야 돼서, 물론 이제 합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 통합당도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통합당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이 계속 독자 노선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과연 계속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180석이나 되는데 뭐 교섭단체 하나 더 있고 없고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카운터펀치 맞아가지고 링에 지금 쓰러져가지고 그러기 상태인데 옆에서 좀 부축해줄 사람, 그 사람 한 명 있는데 그것까지 뭐라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교섭단체가 있으면 상임위 자리 부여분하는 데 문제가 되고요. 공수처장 지금 위원회, 추천위원회 만드는 데도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그건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데. 다음 주에 공수처 관련 얘기, 이제 추천위관 구성에 실제로 얼마나 실익이 있나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여전히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3도, 대전과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